이렇게 좋은 날에 초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남산 로터리 클럽이면은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 몇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애국가를 부르시고 또 항상 요새는 피아노를 안 치시던데 피아노 쳐서 노래 부르시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서울올림픽 주제가는 아시죠? 해닝핸드. 또 주제가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해닝핸드가 아니고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One Moment in Ti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One Moment in Time. 한 4분 50초 되는 노래인데 아주 가사가 근사합니다. 왜 이게 미국에서는 서울올림픽 주제가로 알려지게 되었느냐면 그때 MBC가 중계를 했는데 MBC가 이 노래를 계속 틀었어요.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이 아주 전성 있게 부른 노래인데 꼭 그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힘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회오록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캠페인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이재명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 시절 두 차례 만나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저는 한자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지금 한국어는 완전히 반신불수가 된 거 아닙니까? 70%의 한자어는 암호가 되어버리고 해서 이게 국민 교양에 영향을 미치고 언어가 망가지니까 사고, 행동이 다 이렇게 저질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지는 지난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전쟁도 겪고 쿠데타도 겪고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인데 이게 기록을 안 남기니까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되었다. 그래서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고 그 회고록을 다 국가가 모아가지고 아카이브로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면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청하면서 메모를 하더니 아마 어느 부서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면은 나라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데크가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아무 기록도 없고 흔적도 없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죠. 그 사원박질을 하는 바이킹도 이 사람들이 돌에다가 시를 많이 남겼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가보면은 룸 문자로 거기 보면은 자기의 자랑스러운 생애를 몇 줄로 아주 시처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이 회고록 쓰는 것이고 회고록을 쓰면은 가족이 아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고록을 써주고 그런데 이게 저는 생활인들 전문가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저명인사들은 다 회고록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마침 오늘 좋은 회고록을 쓰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아버지라는 그 제목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11.6 사건을 초 단위로 그냥 면밀하게 써서 책을 한 권을 냈는데 10월 26일 그날에 있었던 10월 26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18년의 박정희 시절이 끝나고 그 뒤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
열리는 게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으로 비롯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됐느냐 하면은 그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발표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 난 괜찮아라고 했다. 아니 가슴에 총 맞은 사람은 난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생존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 또 심수봉, 그 옆에 있었던 또 신모양 세 사람이 난 괜찮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난 괜찮아라고 할 때는 가슴에 총을 맞아가지고 자기처럼 실내 화장실로 도망가고, 김재규는 또 쏠라고 하니까 이게 총알이 끼어가지고 바깥에서 나가서 부하로부터 권총을 하나 받아 들고 나오는 그 순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등 뒤에서 관통상을 입어가지고 피가 샘솟듯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수봉, 신재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았다고 그래요. 손으로 막으니까 손가락 사이로 콸콸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난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박 대통령이 난 괜찮아라고 했어요. 도대체 난 괜찮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신재순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저는 야, 이 난 괜찮아, 바로 그 세대가 지금 쓰신 아버지 세대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됩니다. 난 괜찮으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분들 아닙니까? 난 괜찮으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뭐 난 괜찮으니까 밥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 특히 아버지 세대, 난 괜찮아 세대. 어제 강남에서 택시를 탔더니, 제가 택시를 많이 타는데 개인 택시 운전사가 하는 이야기가 가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여름 같았으면 정말 가을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요 라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올 때까지 한 30분 동안 이야기 제야기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근사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동안 걸어오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데, 아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 뭐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 참 근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정치라든지 이런 또는 어떤 인간 심리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 눈에 보는 대한민국과는 다른 나라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엔에서 발표하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항상 1등 하는 나라가 있어요. 147개국인가 하는데 1등은 핀란드가 독차지합니다. 핀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이쪽 스칸디나비아 나라인데 항상 4등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항상 4등.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아 국가인데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4등 하다가 하마스 습격 사건 이후에 떨어져서 올해는 8등입니다. 한국은 몇 등 하겠습니까? 한국은 58등입니다. 58등.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는 이스라엘에 자주 가서 특히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한 적이 있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은 AI에 하면은 답이 근사하게 나와요. AI에 질문하고 한 거는 제가 생각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결국 자주국방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보람, 용기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예요. 북한이 핵무장 했는데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나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주국방 포기하면 좋죠. 국방비도 덜 쓰고 또 뭐 위기 때만 있으면은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하면은 참 편리한 것 같은데
그게 편리한 게 아니라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면은 생존 의지를 포기한다는 건데 그 포기한 시간을 가지고 이권 투쟁을 하다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이런 정치, 이런 지식인 사회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은 이권 투쟁을 하면은 분열하기 마련이니까 국민들의 행복도가 떨어져가지고 58등 어디 뭐 내전하는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의 크나큰 실수인데 한자를 포기해가지고 국민 교양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사람들이 비겁한 국민이 되고 그 대신에 웰빙과 이권 투쟁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해서 눈으로 보는 세상은 근사한데 머리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은 짜증나고 뭐 하는 이런 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보 정부 주제를 그렇게 하셨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는 1945년생입니다. 일본에서 났습니다. 경상북도 청송이 고향인데 곧 돌아와서 거기서 6개월을 맞았습니다. 제가 10살 되기 전에 국적을 5번 바꿨습니다. 났을 때는 일본 사람이었죠. 한국에 왔을 때는 아직 대한민국 없었으니까 미군적입니다. 무국적 또는 미국인 비슷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치하에서 한 몇 달 살았으니까 그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시 수복했으니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5번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대한제국 시절에 나서니까 국적을 거기 하나 더 보태면 6번 바꾸고 서울에 있으면서 피난 가지 않고 1.4국 때도 피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국적을 8번 바꿔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왔기에 우리가 자서전을 회고록을 쓸 어떤 의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생활 55년째입니다. 그 중에 45년은 요 광화문 근방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한국 정치의 어떤 핵심,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을 취재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난 4차례 쿠데타를 다 제가 취재를 하고 각각 책을 하나씩 썼습니다. 5.16 그리고 유신선포, 유신선포는 친일 쿠데타죠. 그리고 12.12 군사변란, 이번에 12.3. 이번에 12.3 사건은 아주 특이합니다. 친일 쿠데타죠. 친일 쿠데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친일 쿠데타입니다. 친일 쿠데타라는 증거가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이름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친일 쿠데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여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실패할 수 없는 친일 쿠데타인데 실패를 했다.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군대 안 간 대통령이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움직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중앙고등학교 출신들끼리 몇 살 모여가지고 장난하듯이 했다가 그 다음에 벌린 일은 이것도 엄청납니다. 그동안에 권위주의 뭐 대통령 몇 분 계셨지만은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국회로 군대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국회의원들을 좀 잡아가고 하는 건 있었지만은 또 국회를 봉쇄한 적은 있었지만 국회의사당으로 군대를 보낸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첫 사례, 첫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만약 표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해가지고 계엄령이 그날 12월 4일 새벽까지
아직까지 연장되었으면은 아마 유혈 충돌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부터 거리로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러나 12월 3일, 4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하나 있던 거 아닙니까? 아, 윤석열은 끝났다. 탄핵될 거다. 감옥에 갈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12월 4일에 다 들었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대로 됐느냐? 한국이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12월 4일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그제 지금까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 게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헌법재판소, 국회가 작동을 하고 찬반 토론이 광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그건 입으로 하는 것이고 아무도 총을 들고 싸운 적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저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매년 랭킹 내는 게 세계 민주주의 국가 랭킹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계엄령 전에는 세계에서 21등인지 22등인지 했어요. 항상 그 정도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일본과 한국이 막상막한데 그러다가 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10등 쭉쭉 떨어져가지고 30등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이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